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이번에 생각해 볼 내용은요,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미국의 노암 와서번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기업가정신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신 분의 재미있는 통계 결과를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암 와서번 교수는요, 졸업을 앞둔 친구들, 그리고 실제 창업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뭘로 발표를 했냐면요, 실제 창업이라는 커리어 패스를 선택한 사람과 그 굴지의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을 취업이라는 걸 바탕으로 그런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창업을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선택한 사람이요, 인생의 목표는 돈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수익은요, 창업한 사람보다 굴지의 회사를 들어간 사람이 적어도 사회생활 초반 일정 기간 동안에는 훨씬 금전적인 수익도 더 좋더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창업이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왜 돈도 상대적으로 초반에는 훨씬 덜 벌 가능성이 많고, 실제 창업이라는 게 기업 생활을 하는 과정보다는 훨씬 실패할 요인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창업이라는 진로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인생의 진로의 가장 큰 목표는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창업이라는 커리어 패스를 선택한 사람은요, 부자가 되길 원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다 보면요, 내가 언제 일하고 어디서 일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 것인지를 누가 다 정하겠습니까? 나 혼자 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즉 회사를 다니면서 누군가가 짜놓은 프로그램에 맞춰서 당신은 이 업무를 하세요, 이 업무를 한 다음에 누군가에게 그 업무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거나, 당신은 언제부터 출근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고, 당신은 이제부터 어느 지점에 가서 근무하세요,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창업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창업해서 일정 규모의 이상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둘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 근로자들 위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감독하면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라는 비전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상품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창업의 매력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구들, 설문조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었고 왕이 되길 원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창업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세요. 뭔가 남다른 기술이나 남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창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남다른 기술, 남다른 아이디어만큼 저는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예전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부 자금을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가끔 찾아오시면서 PT를 하시는 분들 내용 중에는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세계 최초로 이런 제품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면 제가 세계 최초로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들었던 느낌은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그 제품과 서비스, 정확히 말하면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남들도 생각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사업화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로 만들었을 때 그것으로 거둘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았던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합기도 도장의 그 관장님 세 분이 창업을 하겠다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사업 모델이 뭐였냐면, 우리 태권도 같은 경우는 국제공인 태권도 용품이 있습니다. 품새를 하거나 겨루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보호장비 같은 걸 다 끼죠. 그게 국제공인 표준이 있는데요. 그 보호장비를 끼고 실제 공식
면 이게 뭔가 충격이 오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센서가 부착돼서 점수에 기입이 되고요. 헤드기어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딱 센서가 달려서 딱 부닥치는 순간 몇 점 이런 게 다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합기도는 전 세계적인 그런 공인 용품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태권도 용품을 빌려다가 태권도 마크 띄고 합기도 거만 그냥 오바로크 쳐가지고 쓰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권도의 동작과 합기도의 동작은 다르기 때문에 보호 패드가 들어가야 될 위치랑 그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게 그분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다 좋았어요. 아, 합기도도 공식 용품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합기도가 공식 용품을 만드는데 이 합기도 도장, 관장 세 분이 그걸 만들어서 그 합기도 협회를 통해서부터 판다면 판매 방식도 충분히 미리 확보해 놨겠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세 분님, 이 세 분께서 이 사업을 해서 합기도 용품이 국가 공인 용품이 됐고, 그래서 국제 공인 용품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국가 공인 용품이 됐었을 때 전체 세 분이 거둘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까지 합기도 인구가 전체가 몇 명인데 하고 계산하다가 갑자기 멍해지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합기도 뭐랄까요? 종사자 수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자 숫자가 생각보다 적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합기도 국가대회에 출전하는 사람의 숫자 역시도 사실 생각보다 숫자가 적었던 거죠. 즉, 세 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큰 돈을 걸고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사업을 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과실,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최초로 생각하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이처럼 시장 규모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누구도 트라이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하려다가 그냥 그만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계 최초의 아이디어, 기술, 이거보다도 사실 더 안정감 있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그런 기술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라는 게 훨씬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설득력하기가 좋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주커버그가 그걸 만들어서 정말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됐죠. 자, 그런데 페이스북이라는 SNS 계정, 나만의 어떤 미니 홈피 같은 걸 만든다는 그 계정, 우리 예전에 페이스북 이전에 훨씬 우리가 전에 먼저 경험한 거 아닌가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싸이월드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었죠. 무슨 얘기냐? 그래서 세계적인 빅히트 제품들은요, 사실 이전에 누군가가 굉장히 유사한, 똑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유사한 어떤 사업과 서비스를 해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해본 그 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직접 시행착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 저렇게 했더니 덜 붐업이 됐구나. 저렇게 했더니 사업이 잘 안 되는구나라는 시행착오를 옆에서 타산지석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어떻게 보면 후속작에 가까운 걸로 출시해서 실질적인 승자는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만든 사람들 중에서 탄생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 최초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업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뭐 대기업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해방 이후 남다른 기술과 남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과 같은 반열에 올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해방 이후 별다른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초기 창업가들이 선택했던 대표적인 창업 분야는 유통과 물류 부분이었습니다. 즉, 값싼 곳에서 물건을 사서 값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그것을 갖다 팔면서 그것으로 초기에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금, 큰 기업을 일굴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배 보시면 어떤 배인지 보이시죠? 느낌. 동력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무동력선입니다. 즉, 돛의 힘으로 가는 그런 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력도 없어가지고, 무동력선이죠. 동력도 없어서 그냥 노를 젓거나 닷을 싣고 가야 되는 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 요즘도 저런 걸로 저 배를 선박을 운행하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즉 정크, 쓰레기배 아니야 라고 해서 정크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동력도 없는 이 정크선들을 바탕으로요, 여기에다가 물건을 싣고 한국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 상인들이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중국에서 있었던 물건을 한국에 갖다만 주면 가격이 10배로 뛴다라는 사실을 중국 상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급박하게 도망갑니다. 한 3, 4일 안에 바로 다 빠져나가요. 왜? 갑자기 해방이 됐는데 한국인들 있는 곳에 어떻게 계속 남아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업하고 있었던 많은 일본인들이 기업에 있는 여러 기자재, 기계, 설비 투자 그대로 놔두고요. 그냥 자신들이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만 들고 바로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동안 원치는 않았지만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이 생산해서 우리에게 제공했던 기초 생필품들 갑자기 이 생필품들이 품귀 현상을 생기게 되겠죠. 왜요?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결정적이고 핵심이 되는 기술 많이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것들은 본인이 다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잡무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업무만 한국인들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일본인들이 떠나고 나서는 기계를 온전하게 가동할 수 있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는 생필품이 귀해졌고, 근데 반대로 중국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은 우리보다 생필품의 숫자가 넉넉했던 거죠. 거기다가 우리는 한국전쟁이라고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날 징후들 또는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필품이 더욱더 부족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알았어요. 중국에 있는 물건들을 바로 한국에 이 통통배, 제가 노을 저어서 가는 이 배에 싣고 가면 떼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정크선을 바탕으로 한 무역이다라고 해서 정크 무역이 바로 그 당시에 전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인천에 그 물건이 내렸어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물건. 그러면 인천에 내렸을 때 그 인천항에서 그 물건을 구매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왜 다시 그 물건을 누군가 구매합니까? 다시 내륙으로 누군가가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물류이자 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천항에서 바로 중국인들로부터 기초적인 의류, 그 다음에 공산품 이런 걸 구매하자마자 그거를 인천항에서 가장 먼 내륙 지방인 강원도나 경북이나 전북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로 보내주는 순간 거기서 다시 어떻게 된다? 또다시 10배 가까운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한 초창기 상인들이 있어요. 바로 그 상인들이 지금의 굴재 대기업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중국 상인과 한국 상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역업을 했습니까? 달러를 주고받았나요? 아니면 신용결제를 해버렸나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우리나라 화폐 가치라는 것은 신생 독립국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운까지 있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아니라 거의 종이 쪼가리죠. 종이 쪼가리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 원화를 받고 중국인들이 거래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요, 우리나라에게 뭘 갖다 줬냐면 기초적으로 필요한 농산물, 생필품, 공산품을 갖다 줘요. 그럼 우리는 대금 결제를 뭘로 했느냐? 오징어와 새우로 대금 결제를 했고요. 미역 등의 해산물 또는 일부 광석으로 대금 결제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화폐는 받질 않거든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 대금 결제는 다른 걸로 해라고 했는데 중국에 가져다가 팔면 그래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인 해산물. 이거는 우리가 바다에서 얼마든지 수확을 해서 갖다 줄 수 있는 물건이었고 그 당시 초창기 광산업 이런 것들이 일부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금 결제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물물 교환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좀 적셔지기도 하고 참 허튼 웃음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죠. 실제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바로 내가 얼마의 이익을 더 볼 수만 있다라는 확신만 들면 대금 결제, 거래 시스템의 부재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아이디어 기술 그런 거 없이도 정말 갖다가 옮겨만 놔도 10배 뛴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형태로라도 창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삼성 역시도요, 원래 초창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구 지역에 있었죠. 대구 지역에서 모집 관련한 회사를 하고 있었던 이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역시도 본인의 사업을 어디로 옮기느냐? 인천 지역으로 거점을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인천항에서 받은 물건을 바탕으로 내륙으로 많은 것들을 보내주는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에 해당되는 상사 기능을 거기서 하면서 지금의 삼성그룹을 일구는 굉장히 중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이라고 하는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는 한진그룹 역시도 초창기 그 백인천 회장은 인천 지역에 이 미군 부대가 버린 트럭 한 대를 가지고 내륙 지역으로 물건을 배송하면서 바로 물류 유통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트럭 하나로 시작했던 그 물류업을 트럭 10대, 20대 이렇게 늘려갖고 나중에는 항공산업까지 진출하면서 바로 지금의 굴지의 대기업을 일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창업이라는 것은 남다른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물건을 남에게만 잘 전달해도 충분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창업은 하고 싶은데 남다른 기술과 아이디어가 없어요 라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그런 게 있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